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건 이제 자료로 안 나갔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수업을 하는데 수요일 날에서는 이제 해석학, 위상수학, 복수함수론, 미분계학, 확률과 통계 이 내용을 하는데 해석학 파트를 할 때는 이제 여기에서는 중적분, 선적분, 면적분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제 곁들여서 한다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이제 선형대수, 정수론, 현대대수학, 이산수학 이렇게 이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수업할 때는 이제 교재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이 전공수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 수업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료는 두 가지 형식으로 나갈 텐데, 하나는 내가 이제 1, 2, 3, 4월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제 다루었던 내용들은, 이제 관련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거고요. 기출문제를 가지고 안 했던 내용들은 이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같이 곁들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강의 진행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설명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설명을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예제 및 해설을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에 따라서 연습 문제, 그 다음에 기출 예제, 이런 형태로 해서 얘기 나갈 텐데, 이 내용들은 프린트물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첫 주에는 진행을 안 합니다만 두 번째부터는 매주 이제 수업 후에 관련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모의평가를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의평가를 하고 그 모의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첨삭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수업 전에 첨삭 결과물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들을, 설명들을 논의할 거고, 인강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첨삭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월요일까지, 티치스파에 제출을 하시면, 그걸 이제 첨삭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했고요. 본격적인 수업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나간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해석학에 대한 내용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글씨가 잘 보입니까? 이제 한눈에 보이려다 보니까 더 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실수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출제된 적은 있어요. 출제된 적은 있는데, 이때 이제 출제된 것은 조밀성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리수의 조밀성이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형식에 대한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하나가 아르키메데스의 정리, 그 다음에 조밀성의 문제. 이때 이 조밀성에 대한 문제는 실수에 대한 조밀성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내용에 따라서 유리수의 조밀성, 무리수의 조밀성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보편적으로는 요즘은 이제 실수의 조밀성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제 유리수, 무리수에 대한 조밀성 얘기는 있는데 정수나 자연수에 대한 조밀성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 중에 완비성 공리,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 개념이 돼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 문제들을 무엇 중심으로 이 문제들이 이제 제시가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다 증명하는 것들도 이제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제 실전에서 활용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것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뒤에 가서 이제 이거 끝나면 바로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수열의 수렴성 문제, 요 얘기는 따로 이제 주제를 잡아서 수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의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연속성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 수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함수의 극한, 연속, 이것에 대한 문제를
다이렉트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수열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풀이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존성의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존성의 문제가 해소되지 완전히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문제를 얘기된 것이 우리가 여기서 균등 또는 평등 또는 이것을 고른이라는 말로도 쓰죠. 연속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코시열의 보존성 문제인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코시열의 보존성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그 수열에서 얘기하겠지만, 수렴하는 수열과 코시열은 이제 그 동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열에 대한 극한값의 존재성, 보존성,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우리가 그 보존성 문제로 이것을 논의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극한과 연속성에서는 그것의 일종의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이 있는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 균등, 평등, 고른, 연속성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관련된 내용은 특징이 이거다 보니까 이것에 관련된 이 특징들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 이것이 이제 균등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정하는 문제가 더 핵심적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의 흐름은 보존성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이것에 대한 판정에 더 이제 포커스를 둘 겁니다. 아까 수열의 수렴성도 핵심은 극한값을 구하는 것들도 있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판정법에 이렇게 이제 초점을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수렴성 문제와 연계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급수 문제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급수는 주로 우리가 판정법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미적분학이 아니라 해석학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떤 값을 구하는 것, 이것도 이제 하나의 뭐 소재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대체적인 것은 분석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정법에 대한 문제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때 이 급수의 판정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초점을 주는 것보다는 어떤 판정법을 썼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되겠고요. 이때 이 급수에서 사용됐던 원리가 수열에 이용되기도 하고요. 이때 사용됐던 원리가 함수항 급수의 문제로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체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연속성의 문제만 조금 더 들어가서 본다면 여기에서는 6개인 폐구간 AB에서라는 뭐 전제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최대 최소값 문제들도 논의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근의 존재성, 즉 일명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중간값 정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소재거리로 이렇게 이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은 미분 가능성 자체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이 미분 가능성에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사용되는 것들이 다복수의 정리라든지 또는 그 미분이 가지고 있는 이것의 원 목적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의 원 목적은 근사값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근사값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창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굳이 근사값을 구할 필요 없겠죠. 창값을 구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창값을 구하기 어려우던 시절에 이제 근사값의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공학이라든지 이런 계산기가 굉장히 발달이 돼서 근사값의 문제를 오히려 이런 것으로 이제 구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근사값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들은 오늘날은 근사값의 본질을 물어봐도 전혀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것의 문제가 이제 테일러의 정리로 발전이 되는 거고요. 또 약간의 그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테일러 급수라든지 이런 형태의 문제로 이제 얘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적분 가능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 볼 수 있고, 미분 가능성과 적분 가능성을 같이 연결되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미적분학의 무엇에 해당되겠습니까? 기본 정리 등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소재거리가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적분 가능성의 문제들을 논의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리만 적분에 대한 문제들도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적분 가능성의 문제들도 나올 수 있고, 이것의 문제로 이상 적분 가능성의 문제들도 우리가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가능성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것은 이것이 가능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로 판정하는 데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핵심은 이제 판정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판정법과 연관시켜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적분 가능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우리가 연속에서 나왔던 그 중간값의 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제시되지는 않았는데 이 문구를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평균값 정리, 그렇죠? 그래서 이 평균값 정리가 나오는 이제 그 기본적인 것은 로울의 정리, 그것을 일반화시킨 게 코시의 평균값 정리의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평균값 정리, 그럼 적분의 평균값 정리,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소재거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요 주제로 보지 않는 것은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용 파트에서는 로피탈의 법칙이 이제 하나의 응용 파트의 문제가 되는데, 이 로피탈의 법칙은 몇 번은 나왔어요. 몇 번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로피탈의 법칙은 해석하기나 복수함수론에서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이제 뭐 당연히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로피탈의 법칙이 나오게 되면 이것에 대한 로피탈의 법칙을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주로 많은 오류가 로피탈의 법칙을 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구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무조건 로피탈의 법칙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은 90년대 같은 경우는 값을 구하는 게 이제 나오기는 했습니다. 90년대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시험 문제들은 값을 구하라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로피탈의 법칙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면 쓸 수 있다면 이제 그다음에 그럼 그것에 의해서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이제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또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로피탈의 법칙을 해석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소재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이것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무엇과 연계되냐면 함수열, 함수형 급수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전별 수렴한다, 균등 수렴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겠지만 그건 이제 뒤에 가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주로 무엇과 관련되는 문제냐면 연속이 보존되느냐, 미분 가능성이 보존되느냐, 적분 가능성이 보존되느냐, 이상 적분의 가능성이 보존되느냐. 결론적으로는 이제 연속과 그 적분 가능성은 이제 보존성에 관련된 이론들이 있고, 미분 가능성은 보존성의 개념보다는 이 사후 개념이에요. 사후 개념.
사전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주어지는 거고, 이상적분은 관련성이 없어요. 연관성이 없는데, 출제위원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판별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넌지시 던지는 거죠. 그래서, 함수열, 함수항급수의 문제들은 보전성의 문제가 나오면서 얘는 수열의 문제라든지, 급수의 문제라든지, 연속의 문제라든지, 미분 가능성의 문제라든지, 적분 가능성의 문제들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위원회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뭐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최근 10년, 15년 뭐 이 동안 매년 그냥 거짓말 안 보태고 매년 나왔다라고 생각해도 틀림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함수열, 함수항 급수의 이제 보전성의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수열과 급수는 상호 연관성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쉬울 수 있고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그 원리들은 이제 많이 있고 방법도 많이 이제 되어 있는데, 급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극한함수를 구하는 데서부터 얘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체크를 해주면 돼요. 여기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극한함수를 구하는 문제들은 제시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책에서 보시면 극한함수라고 나와요. 분명히 내가 안 나올 거다 그랬는데 나와요. 책에서 보면. 그건 이제 뭐라고 보신다면 극한함수가 구체적인지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함수항 급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이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함수항 급수의 관점에서 극한함수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스페셜한 모델이 아니면 이거를 쓸 수 없다 보니까 대체로 극한함수에 대한 모델을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즉 얘가 구체적으로 뭐 사인, 코사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왼쪽으로 이제 표현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극한함수를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함수항 급수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보전성과 연관돼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것의 문제들이 아니라 이제 함수열의 문제는 극한함수를 구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 가서 이제 잠깐 보시면 미적분학의 문제예요. 요게 미적분학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 미분적분학은 대체로 물론 일변수가 나올 수 있어요. 일변수가 나올 수 있는데 미적분학은 주로 이변수 함수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가 됩니다. 이변수 함수로 이제 중심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변수 함수다 보니까 우리가 일변순적 사고보다는 굉장히 복잡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변수 함수가 나오면 과연 이변수 함수는 연속일까요? 뭐 이변수 함수는 미분 가능할까요? 이런 것부터 하나씩 이제 우리가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변수 함수 문제에서는 연속과 미분 가능성이 이제 여기서는 편미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만 그냥 퉁쳐서 내가 미분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문제들이 이제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이제 90년대는 여러 번 나왔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한 번 출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일반론적으로는 얘네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제 그러한 형태들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변수 함수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정 부분들은 받아들이는 형식,
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해 주는 게 좋겠고, 그래서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것은 중적분과 성적분의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97년도, 8년도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면적분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면적분은 그때 이제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때 출제됐을 때 되게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 바깥으로는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때 이것을 출제하던 주체는 지금은 교육과정 평가원입니다만, 그때 당시는 이제 교육개발원에서 이제 이 평가를 이제 주최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 출제하신 교수님하고 감수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논쟁이 있었다. 그래서 논쟁이 있어서 첫 번째 문제를 냈을 때 이건 시험 영역 바뀌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다가 알았다고 이제 고쳤는데 이제 다시 또 면접분을 냈어요. 이것도 영역 바뀐데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네가 내 하고 뭐 이 정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 시험 영역에서는 면접분이 빠졌다는 말은 없습니다. 빠졌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면접분을 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한 이후에 면접분은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면접분은 출제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깊게는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원리들은 면접분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 이것이 이제 그 미분기하에서 본다면 전공률의 개념 또는 면적분에 대한 개념과도 면적분이 아니라 면적, 공면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와도 연관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깊게는 아니더라도 기본 원리는 알아두는 게 좋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적분과 선적분의 문제가 나오면 문제 풀 때 나오겠지만, 이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결과를 나오기 위한 원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 돼요. 원리가. 다시 말하면 항상 답은 이게 지금까지는 거의 2점짜리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2점짜리로 나왔으니까 결과가 중요하죠. 뭐 원리가 뭐고 과정이 어떻고 안 중요하죠. 답만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이런 문제를 낼 때에 주도되는 것은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풀이 방법들이 대체로 한 3-4가지씩 있는데, 그 중에 뭐 A, B, C, D라고 할 때 A를 쓰면 쉬운데 B, C, D를 쓰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B, C, D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이런 유형은 어떤 게 좋고, 이런 유형은 어떤 게 좋고, 이런 유형은 어떤 게 좋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판단 능력이 중요하고요. 2점짜리니까 교사명 시험은 1점에 2분 15초예요. 그러니까 2점짜리면 4분 30초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 계산이 간단하지는 않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4분 30초의 문제를 풀려면, 답안지까지 다 작성을 하려면 정확한 원리를 쓸 때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간 오버되는 이제 그런 요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실 때는 이제 어떤 원리를 활용하는 게 좋은지를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이 내용을 증명했느냐 못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열의 수렴성으로 가서 보죠. 수열의 수렴성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판정법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판정법이 나오면 항상 얘기하지만 시험에서 이런 것들은 의미 없는 문제, 그래서 이런 거는 낼 가능성이 없는데 뭐냐면 수렴하니 발산하니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물어본다면 수렴하니 발산하니 아니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수렴하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발산한지를, 그 원리를 쓰는 것이 이제 핵심이 돼요. 그래서
수열의 수렴성 문제가 이제 얘기가 되는데, 판정법이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강의하면서 제일 당황할 때가 뭐냐면,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보통 수열 XN이 X로 수렴한다. 이 또는 이 표시 대신에 이 표시를 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이 해석학 시간에 배우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미적분학에 먼저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제 미적분학 시간에 이게 배우게 되면 보통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이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고등학교에서 배운 그것을 벗기는 작업이 시작이 돼요. 그럼 고등학교는 주로 이것의 값을 구하는 데 있죠. 고등학교는 X를 구하는데 초점을 둬요. 여기에선. 근데 대학에서는, 내가 대학이라는 말을 해석학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해석학에서는 이것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죠.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대학에서 이 분석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습성 버리라고 주로 무엇을 가지고 강의를 하냐면 입실론 N 방법을 이용을 해요. 이거를.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방법만이 옳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차이점, 관점의 차이를 언급하기 위해서 이제 이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사임용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안지를 쓸 때 모든 문제를 입시론 M 방법만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복잡한 방법,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걸로 학점을 안 줬다 그러는데, 대학교하고 교사임용 시험하고 가장 큰 차이는 대학은 강의하신 교수님이 출제를 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채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철학이 평상시 수업 시간에 이미 다 전달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방법만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사임용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쓸 때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게 핵심인데, 그것을 하는 게 우리는 판정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정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이용을 해서 판정하는지를 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그림에서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요거는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런 것은 한쪽 방향으로만, 요거는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 내용이 내가 이거를 한글로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들이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양쪽 방향은 필중 조건의 개념이고요. 한쪽 방향은 충분 조건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수열의 수렴성에 대한 수렴할 필중 조건의 문제가 코시열 또는 부분 수열 또는 상극한과 하극한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의 관계인데, 이 중에 이 둘은 매우 불편합니다. 매우 불편한 거예요.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코시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정의에 입각해서, 즉 입실론 M 방법이죠. 정의에 입각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열이 수렴할 필충 조건에 대한 얘기는 상극한과 하극한이 존재해서 둘이 같습니다라는 뜻이 되지만, 이것의 문제는 가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충 조건이니까 역도 성립하고 이도 성립하고 대우도 성립하고 다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극한과 무엇이? 하극한이 다르면 발산한다라는 뜻이 되거나 또는 상극한, 하극한 둘 중에 하나가 발산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 발산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상극한, 하극한은 이것도 이제 출제된 적은 있어요. 출제된 적은 있는데 최근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출제된 적은 있는데 이 상극한, 하극한은 문제를 푸는 당사자가 상극한도 설명해야 되고 하극한도 설명해야 돼요. 근데 상극한과 하극한은 개념이 뭐가 되냐면 상극한은 숲의 인프를 구하는 개념이에요. 하극한은 인프의 숲을 구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둘이 다르다라는 거죠. 즉 인프와 숲은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원리는 유사하지만 숲과 인프를 이용하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숲의 개념과 인프 개념 둘 다 논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A, B, C 있으면 A를 푸는 방법, B, C 그러면 A의 풀이 방법과 유사한 B, C도 같은 원리 이렇게 얘기되는데 상극한, 하극한은 같은 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는 상한을 이용하는 원리고 하나는 하한을 이용하는 원리다 보니까 이 둘의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 출제위원이 여러분한테 상극한 또는 하극한을 구하는 문제를 요구했다면 보조 문제로 그럼 우리는 이미 둘 중에 몇 개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푸는 겁니다. 하나는 문제를 푸는 거니까 나머지 하나만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상극한과 뭐를 이용할 수 있다? 하극한 원리를 이제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보여서 상극한과 하극한이 다르다. 그때는 이제 얘가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분 수열의 문제들도 수렴하는 수열이면 부분 수열도 수렴한다가 되는데 이때 모든 부분 수열이에요. 그럼 모든 부분 수열인데 모든 부분 수열은 얼만큼 존재하냐면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 무수히 많은 것을 우리는 일일이 무엇해 볼 수가 없어요. 체크해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분 수열이 주어진 문제도 주로 발산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발산에. 그래서 발산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든지 또는 극한값이 다른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든지. 근데 이건 전부 다 직관에 의존하는 거죠. 논리보다는. 근데 이것도 이제 은근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는 얘가 이용이 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이 코시열의 문제와 먼저 얘기가 되는데 이것도 코시열도 우리가 이제 직접 구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코시열도 이것도 상당히 좀 복잡한 형식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필증 조건은 아니지만 축소적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코시를 이제 활용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축소적이라는 것은 이제 보조 개념으로 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단조 수열이라고 하죠. 두 개를 합쳐서. 그래서 유개인 단조 수열은 무엇한다? 수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것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활용되는 게 뭡니까? 이것을 할 때는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사용하거나 양수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지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이제 이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또 이용을 할 때는 A가 B보다 크다 라는 말은 A-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둘 다 양수라면 B분의 A가 1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고 B분의 A가 1보다 작으면 A는 뭐가 돼요? B보다 적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판단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A와 B의 대소관계를 체크를 하는데 A-B를 이용할 거냐? B분의 A를 이용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 결정된다는 거죠. 어떤 원리가 이제 있다라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증가 감소 때문에 대소관계란 말이에요. 얘네들의 문제가 결국은 대소관계예요. 그래서 대소관계의 문제가 주어지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에 대한 판단 능력,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AN이 수렴하면 우리는 이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렇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까 말한 것 중에서 제일 많은 오해가 이쪽에서 이제 생겨요.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들을 자꾸 이 입실론 N 방법을 이용해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려다 보니까 계산량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가능하면 이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1, 2월에 강의했을 때는 실외습각 개론을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는 책에 나와 있는 순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물론 이제 수업 지금도 하는 것도 순서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을 통합적인 의미에서 이제 바라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1, 2월, 3, 4월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다른 게 뭐냐면, 꼭 증명이 필요하거나 이제 증명 시 사용되는 원리가 유용하거나 그러면 증명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게 아니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특히 2010년 이후에 들어서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교재에 나와, 책에 나와 있는 정리를 증명하라는 문제는 안 나온다. 진짜 만약에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건 진짜 얘는 이상한 거다. 아주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게 됐건 어떤 과목이 됐든 간에요, 그 내용들에 대한 증명보다는 그 정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더 중요하지, 그것 자체를 증명하는 데 포커스를 둘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대학 교육하고 가장 큰 차이예요. 대학에서는 책에 있는 것들을 이제 증명하는 데 포커스를 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는 그런데 너무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지는 말자라는 것도 지금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급수에서 많이 이용이 되는 거고, 이 축소 구간열은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축소 구간열은 이것 자체로도 유용하지만 무엇에도 되냐면 단조 수열에 아주 유용한 소재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얘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봐보고, 기출 문제들은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봐보고 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오케이. 내가 수업하면서 고친다고 고쳤었는데 또 왜 이렇게 나왔는지, 수열은 전부 다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버전 때문에 계속 문제가 돼서 고쳐야지. 그래서 어저께 열심히 다 고쳤는데 아마 내 컴퓨터에만 고친 걸로 저장된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수열은 요 기호가 이렇게 빠졌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게 수업 전체의 개념을 좌지우지하는 데는 뭐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다 표현이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은 이제 표기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수열을 이제 나는 수업할 때 이렇게 쓸 겁니다만,
이렇게 쓰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수열을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쓰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기호하고 이제 우리가 이게 혼동이 됩니까? 집합기호하고 혼돈이 되죠. 그래서 보통 앞에다가 꼭 이런 말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열은 함수의 한 종류죠. 함수의 한 종류가 돼서 이렇게 이제 써주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할 때 시험 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수열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요거는 수업용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요거는 뭐 지금 글씨 안 보여도 됩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제시한 자료는 수업용으로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수업이 끝났을 때 수열에서 요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구나. 뭐 요거를 정리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수업할 수는 없고요. 이걸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지금 교재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아마 여기는 그냥 가볍게 있는 내용들이라 수업하는데 지장은 없을 테니까. 자, 실수의 완비성 얘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 절대값 A의 뜻은 뭡니까? 이게 기하적 측면에서 보신다면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무엇을 지칭하는 거예요? 거리를 지칭하는 거죠. 거리를 지칭하기 때문에 이것의 값은 항상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 중에서 어떤 양수보다도 적은 값은 무엇밖에 없어요? 어떤 양수보다도 적은 거리 개념에서야. 거리 개념에서 어떤 양수보다도 적은 거리는 0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의 뜻이 우리가 A가 0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어떤 양의 실수보다도 얘는 보다 적다란 뜻이 주어지면 이런 뜻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할 때 A와 B가 같습니다 이런 거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래요?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지면 A와 B는 뭐가 된다? 같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죠. 이게 이제 여기서 더 오버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만 이런 개념이 이제 실무안의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에 X를 실수 전체 집합인 R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이러한 A가 존재하면 우리는 이 점 A를 집합 A의 상계라고 하는 거고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X를 위로 6개인 집합 이렇게 이제 명명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1번 얘기를 이어서 보시면 그러면은 그때 이게 X가 위로 6개라고 해보자. 그럼 위로 6개라는 말은 X의 상계가 존재한다는 뜻인데 해석하기 위해서는 라인이 무한 집합이다 보니까 A가 X의 상계이면 A 플러스 입시론도 A의 무엇의 문제가 돼요? 상계의 문제가 된다죠. 그러니까 상계가 존재하면 얼만큼 존재하냐면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상계들이 있을 때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상계를 찾아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상계를 우리는 최소 상계라고 명명을 하는 거고, 그 최소 상계를 이제 우리는 상한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 말은 A가 그렇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표시하기를 숲 X를 A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이것에 대한 정의는 첫 번째, A가 X의 상계가 되고, 두 번째, 상계 중에서 가장 작다란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말로 얘기하면, 여기 지금 조금 있다가 정리하시고, 말로 얘기하면 A-입실론은 X의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상계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계가 아니라는 뜻이니까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한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등호 문제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한 얘기는 이런 게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한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이용되는 게 요 원리를 이용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 원리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를 보시면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B가 존재하면 우리는 이 B를 X의 무엇이라고 하자? 하계다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계가 존재하면 하계도 아까 상계 얘기했던 것처럼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하계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데 그림상으로 본다면 얘네들이 전부 다 X의 하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계가 되니까 작은 건 무한히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상계, 하계의 가장 큰 개념을 생각해 보자요. 작은 쪽은 무수히 많으니까 체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계 중에서는 가장 무엇을 찾자? 큰 것을 찾자. 그래서 그것을 최대 하계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최대 하계라고 주어졌을 때 이 최대 하계를 다른 말로 또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하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표현하기를 인프 X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쓰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의는 여기서는 그냥 전부 다 A라고 썼는데 나는 지금 B라고 썼기 때문에 그냥 문장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로 한다면 첫 번째로는 B는 X의 뭐가 돼요? 하계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이거 잘못 썼네, 이거. 상계가 아니라 하계. 하계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지칭하는 거죠. 그럼 하계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지칭한다라는 얘기니까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B 플러스 입시론은 하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계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이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등호 문제를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는 B-입실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한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정의를 할 때.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서 A는 요거 안 했네요. 그 다음에 6개인 동시에 위로 6개인 동시에 아래로 6개인 것을 우린 유계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이 유계라는 표현은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얘는 유계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죠. 적당한 양의 실수가 존재를 해서 모든 x에 대해서 x의 절대값이 이런 관계가 되는 무엇이 존재하면 m이 존재하면 우리는 x를 무엇이라고 한다? 유계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특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양의 실수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양의 실수가 되면 그냥 0이 아닌 실수하고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부등호 관계가 주어졌을 때 곱해주거나 양쪽에 곱해주거나 나누어져도 부호에는 부등호에는 무엇이 없다. 변함이 없는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의 실수를 선호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물론 의미론적으로는 입실론이 굉장히 작은 수예요. 의미론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수지만 이론적으로는 입실론이 10억이 돼도 되고 100억이 돼도 돼요. 그러니까 큰 수일 때도 되는데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얘는 아주 작은 무한 소의 개념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뭐다?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입실론을 논의를 할 때 이게 큰 수인지 작은 수인지가 판단이 필요한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특별하지 않는 경우는 1 이상이냐 1 미만이냐를 가지고 보통 논의를 합니다. 즉 1이 상징성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아주 작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에서 이것의 값은 n이 1이면 0이고요. n이 무한대로 가면 1이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는 6, 이 말이 주어진 거니까 이 말 속에는 임의의 a에 대해서 이렇다는 거죠. 얘네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얘는 6개인 거 맞죠? 그 다음에 2는 상계가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하하는 0인데 이 0은 A의 원소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하는 1인데 1은 어디의 원소가 아니에요? A의 원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한 하하는 A의 원소일 수도 있고 원소가 아닐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요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 이상인 것이 상계 집합이죠. 자, 완비성 공리. X가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위로 6이면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 상한이 존재한다가 되고요. 같은 개념으로 X가 공집합이 아닌 아래로 6이면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 하한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명 우리가 완비성 여기에서 정리 6을 공리라고 얘를 공리라고 한다면 얘는 정리가 되는 거고 얘를 공리라고 하면 얘가 정리가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얘는 공리, 아래 건 정리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위로 6개가 아니라면 상하는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고 아래로 6개가 아니면 하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뜻이고 공집합의 상계는 어떤 작은 실수도 전부 다 상한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공집합의 상한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 다음에 공집합의 상한은 하하는 플러스 뭐다? 무한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니까 되는데 이런 거 쓰나? 안 써요. 안 쓰는데 왜 이게 이제 보통 출제위원들이 먼저 제시해 주는 게 맞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수 전체 집합을 구간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실수 전체 집합을 구간으로 표시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인데 양끝이 열려 있죠. 이 말은 뭐 껍데기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와 플러스 무한대는 실수가 아니라는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한 거고요. 그런데 얘를 추상화시킨다거나 얘네 이론을 갖다 조금 더 그 위상적 관점으로 접근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무한대를 쓰고 싶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무엇을 쓰는 사람들이 있냐면, 이건 이제 저자마다 다르니까요. R샵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R샵은 실수에 이 개념을 첨가시킨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는 이제 이 R샵이 첨가되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체계는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실수에서 A 더하기 A는 2A죠. 근데 2A가 A가 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습니까? 0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무한대는 0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얘가 실수체계가 무너지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추상적인 내용으로 확장시키고 싶을 때 간혹 가다가 무한대 개념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얘가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론적으로는 얘네들은 그 의미를 이제 부여하지 않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냐면 무한대분의 1, 그럼 얘는 0이구나. 뭐 이런 논리로 같이 무한대를 쓰는 겁니다. 되겠죠? 자, 조금만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을 할게요.